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학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단한 1단원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의 마지막 이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과 그 영향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난 전후에 남북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서 정부 수립에 대한 그리고 6.25 전쟁 얘기를 끝내고 다음 중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의 참혹성을 알고 그 전개 과정과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특별히 이 배경과 전개 과정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소단원이 나왔을 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25 전쟁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남한과 북한에 전부 다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미국, 소련군 양군이 모두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1948년도 말에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었고요. 미군은 1949년 군사고문단 약 500명만을 남기고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국경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니까 언제든 개입을 할 수 있고 미국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500명만 남긴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38도선 부근에서 무력 충돌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별히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었죠. 좌익 세력들의 여순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여순 사건의 좌익 세력들이 또 지리산에 들어가서 무장 활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치산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한 무장 활동이 일어나는 뭔가 군사적인 긴장감이 흐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조선의용군, 그쵸? 조선의용대에서 화북지대, 화북으로 이동한 부대가 있었고 그 부대가 조선의용군이 됐었다고 했었죠. 그 조선의용군이 북한으로 넘어오면서 인민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군사적 기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미군의 개입 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참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1950년도에 소련은 이미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316페이지 좌측에 보면 사료일기에 스탈린과 김일성의 대화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쟁을 이미 북한은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죠. 자, 그 다음에 남한 상황을 봅시다. 남한 같은 경우에는 조선 경비대를 모체로 해서 국군이 창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안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어떻게 보면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은 에치슨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치슨 선언으로 인해서 약간 미국 입장에서 극동이라고 부르죠. 이 극동 전략이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이 변화하게 되면서 대만과 대한민국이 이런 그 태평양 지역 미국 방어선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미군이 개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시작됐을 때, 한국전쟁이 시작됐을 때 바로 미군의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요청을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맺게 되죠. 자, 이제 1950년도 6월 25일 새벽에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날이 또 휴가를 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국경선이 약해져 있는 상태, 이제 휴전선이 약해져, 지금 38도선이 경비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대대적으로 남침을 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북한이 남침을 한 거예요.
북한이 침입했다고 해서 북침이라고 하면은 이거 조금 국가관이 이상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되고요. 빠른 속도로 남하를 하게 돼서 7월 말에 낙동강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군은 더 이상 이제 국군만으로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넘기게 됩니다. 당연히 유엔군이 먼저 참전이 결의가 되었죠. 그래서 유엔 이 군에 처음으로 수혜를 받은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선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리고 교과서 317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좀 표시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대전 함락이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1950년 7월 20일 날 함락이 되었죠.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대전이 함락되었고, 이제 1950년 9월 2일 날 유엔군이 최후의 방어선을 치게 됩니다. 여기가 뚫리면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일본으로. 우리나라 정부, 남한 정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유엔군이 이미 참전을 결의를 했었고요. 유엔군이 이렇게 방어선을 친 상태에서 세 번째가 인천 상륙작전 있죠. 9월 15일 날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북한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네, 그래서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양을 10월 19일 날, 그쵸? 네, 탈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초산, 이제 압록강에는 초산 지역, 그리고 청진 지역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만은, 아까 배경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공군이 미군이 개입하기로 했었죠. 1950년 10월 25일 날 중국은 군대를 보내서 북한군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나중에 부산에 있는 유엔군 유엔 기념관에 가시면은 이제 다 볼 수 있을 텐데, 이때 미군 해병대의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라고. 미국에서도 아직도 기리고 있거든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을 겪고 엄청난 희생을 겪으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이제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서울에서 다시 후퇴를 하는 1951년 1월 4일 1사 후퇴로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네. 북진선은 여기까지 옵니다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이제 뒤로 후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선까지, 여기 원주 삼척 아래에 있는 데까지 최대 중국군이 또 남진을 합니다. 네, 남진을 하다가 다시 이제 유엔군이 힘을 내서 이제 이제 38도선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반공포로 석방이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이승만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전, 요 38도선에서 수많은 고지전을 치르는 와중에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에 조인을 하고서 어떻게 보면 정정이 일단락 되게 되는 게 6.25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제 철원 평화를 두고 전개된 백마고지 전투는 9일간 12번의 공방전이 이제 벌어져서 적군하고는 합쳐서 13,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여러 고지전들에서 정말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 휴전을 반대하면서 아까 봤던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어떻게 보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위에 압록강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완전히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쉬운 점이 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전협정서의 사인을 보면은 뭐 이미 뭐 국군은 이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게 넘겼기 때문에 아예 사인을 할 입장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승만도 아마 사인을 하라 그랬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불만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선이 확정되고 비무장지대에 DMZ가 설치가 되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 같은 것이 설치가 되면서 휴전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 휴전에 반대하고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협정 내용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생산시설은 다 파괴가 됐겠죠. 그러면서 전통 문화도 막 해체가 되고 서구 대중문화가 굉장히 유입됩니다. 왜냐면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유엔군이 들여온 문화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분단은 당연히 고착화가 되고요. 남북 간에 굉장한 적대감이 심화가 됩니다.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죽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서로 남한과 북한 때문이다 라는 적대감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이제 주둔을 하게 되는 거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화가 되게 되죠. 북한은 이제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중공군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권을 지킬 수가 있었으니 당연히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가 되고요. 일본은 아시아 방공 거점 국가로 위상이 확립되게 됩니다. 미군이 오키나와 기지를 사실은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게 되죠. 이제 6.25 전쟁 직전의 경제의 모습과 현재 일본의 경제의 모습이 흡사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드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도 나올 정도로 6.25 전쟁을 인해서 일본은 굉장한 혜택을 어떻게 보면 보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에 사고력 키우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개념이해 평가를 여러분들 보시고 바로 이것도 선생님이 학습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쓰게 할 거거든요. 이것도 개념이해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는 항목으로 볼 거니까 반드시 먼저 읽어보시고 바로바로 그날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분단 고착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해보 보겠습니다. 전후 한국의 반공정책 추진과 한미동맹 강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전후 북한의 김일성 지배 체제 강화와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보겠습니다. 자, 6.25 전쟁 이후에 미군이 나눠주는 가루 우유를 받기 위해서 냄비를 들고 줄 서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쟁 직후에 이승만 장기도축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좀 권력욕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역사적인 결과로 보면 6.25 전쟁 직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1950년도에요. 이제 전쟁 중입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 정부가 각종 비리도 저지르고 반민족 행위자를 옹호를 하는 거죠. 반민특위도 이제 해체가 되게 되고, 그래서 국민정서상 기대도 저버리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전쟁 책임도 어느 정도 이승만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국회 반 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대거 당선되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전쟁 중에 국민방위군 사건, 여러분들 교과서 320페이지에 보면 알겠지만 군수품 빼돌려 가지고 군인들이 굶어 죽은 사건이에요.
네, 그런 사건들, 거찬 양민 학살 사건들이 폭로되고 이러면서 이승만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간선제를 통해서 선출된 이제 대통령이거든요. 제헌헌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지지도가 낮으니까 대통령의 다음에 선거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중에 부산에서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막 구속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배우는 한국 현대사의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민주화 운동으로 뭐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되지만, 이런 헌법 개정의 역사로 여러분들 살펴봐도 정말 좋은 방법으로 역사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헌이 발췌 개헌인데, 이게 왜 발췌 개헌이냐면, 발췌했다라는 여러분 뜻을 아십니까? 독서의 방법 중에서도 이게 뽑아서 독서를 하는 것을 발췌독이라고 하거든요. 역시 헌법도 뽑아서 개헌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개헌을 하면 보통 그 시대에 맞게 조금 변화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개헌하는 게 보통인데, 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가기관에 대한 부분만 뽑아서 개헌을 했다고 해서 발췌 개헌을 한 거고요. 어떤 내용으로 발췌 개헌을 했느냐, 이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내각 책임제 안을 절충한 개헌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출은 직선제로 이제 뽑게 되고, 이승만은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두 번을 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또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헌국회에서 만들어낸 헌법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거죠. 4년 중임, 대통령은 두 번밖에 못한다 라고 하는 제한에 걸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치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도 아니고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자기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런 삼선 금지, 대통령을 3번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적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개헌안을 이제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개헌 이제 제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 제적 의원이 203명이었고요. 계산을 해보세요. 3분의 2를 여기 곱하면 135.33333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0.32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되니까 136석을 확보를 해야 개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 속에 개헌 이제 투표가 벌어지게 됐는데, 찬성을 135명이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부결이죠. 근데 무슨 논리를 이승만 정부에서 펼치게 되냐면, 4, 4, 5입 4는 버리고 5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반올림의 논리를 펴게 돼요. 그래서 35.333이면 뒤에 있는 거 버리면 135표 부결이 아니라 가결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돼요. 이 이제 역사적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 개헌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승만 대통령의 3선 금지안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몇 번씩이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선거에서 이제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당의 신익희 이제 후보와 맞붙게 되는데, 이 신익희 후보가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그래서 단독 후보가 돼서 다행히 3번 연속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는데, 이 진보 성향의 대통령 후보인 조봉암의 돌풍이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에는 오히려 이제
자유당의 이기붕을 누르고 민주당의 장면이 뭐 이렇게 당선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유당은 진보당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이거를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하면서 정부의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을 폐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독재를 강화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공 논리, 공산주의가 나쁘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독재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용한 것이 바로 이승만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이제 경제 발전에 힘쓰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산업시설을 이제 복구해야 되겠죠. 1950년대 말까지 6.25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들을 복구를 하고요. 그 당시에 미국의 경제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0산업, 300산업이라고 하면 제분, 이제 밀가루죠. 제당, 설탕이죠. 면방직, 천 세 가지 원료를 주로 가공하는 300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유상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잉여 농산물도 제공하면서 이제 그런 재고 처리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죠. 근데 귀속 재산을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불하라고 하거든요. 나눠주는 거. 이 귀속 재산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이제 일본이 놓고 간 재산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광복이 돼서 그거를 민간에 나눠주는데 여기에는 정경유착의 이제 정경유착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딱 붙어있다. 그래서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런 귀속재산, 일본에 남아있던 재산들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대 말에 이제 미국이 이제 원조를 축소하게 되니까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게 되고 이제 경제도 어려워지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북한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자세히 공부해야 돼 필요는 있지만 그렇죠. 뭐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김일성 1인 독재 체제가 이제 강화되게 됩니다. 반대파인 뭐 박헌영이라든지 조선응용군의 뭐 중국파, 뭐 한국인 2세로 구성된 소련파 이런 연합정권에서 반대파들을 막 숙청을 하고 제거를 하면서 김일성 1인 독재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뭐 우상도 세우고요. 그쵸? 그리고 경제체제는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아가면서 협동조합이 이제 생산시설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뭐 생산시설을 소유를 못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자, 한국사 백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상원조에 공짜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원조 농산물이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면서 우리 농촌에서 이런 보리밀, 면화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한국은 미국의 무기 농산물을 수입하는 그런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6.25 전쟁의 전개와 그 뒤에 있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체제 강화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독재체제 강화하는 데서 나온 여러가지 과정들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4.19 혁명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